이 경기 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은 아마 그 강제 이제 안에 이제 있죠. 강제 안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읽어가면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PPT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말이란 거 뭐, 논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걸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본론적인 것은 이제 동학의 포교와 교단의 형성이 이제, 어떻게 됐었는가, 어떻게 경기지역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했었고, 일본군들이 또 어떻게 동학군을 갖다가 토벌하려고 했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머리말은 뭐, 간단한 거니까는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신 분이 계시고, 원래 귀가 조금 안 그러시군요. 예. 네 번째 있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 하게 되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동학농민혁명하고 관계된 인물을 떠올린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전봉준입니다. 그리고 손아준, 김계남 이런 인물들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었느냐? 해월 최시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전봉준을 체포하는 것보다는 사실 해월 선생을 체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호남에 뭐 많은 이제 그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는 역시 해월 최시영 선생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 이제 손병희 선생이죠.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도 3.1 운동하고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동학농민혁명하고는 전혀 관계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학혁명을 갖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상 막을 내릴 때까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손병희와 사실 전봉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 지역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소외된 것이 아니었었겠는가. 근데 경기도 지역에도 의외로 동학농민혁명 때 활동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도 이제 많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여주 출신의 홍병기 선생이죠. 홍병기 선생이고, 그리고 또 광주 출신의, 여주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면 광주의 이종원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또 동학농민혁명에서 손병희 선생과 함께 이 경기 지역, 호서 지역의 동학군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경기도의 동학농민혁명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연구 성과를 보게 되면은, 뭐 호남 지역은 워낙 많죠. 워낙 많은데 경기 지역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홍규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대학에서 석사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 있었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경기지역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에서 이제 경기사학에 실었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동학학부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실었던 것이 이제 가장 먼저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경기 지역에서도 이제 임혜봉 선생이라고 스님이죠. 이천에 계십니다. 이천에 계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또 뭘 많이 하셨냐 하게 되면은 친일 불교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불교와 관련된 걸 가장 많이 연구하시고 글을 남겨놓으신 분이 바로 임혜봉 스님인데,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이 암자에 계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위협도 받고 뭐 그랬다는 일화를 들었었는데, 임혜봉 선생이 경기지역의 동학혁명에서 이제 이천 독립운동사로 가는 책에다가 이제 소개를 했던 글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96년, 2005년에 경기 지역의 동학혁명과 이제 동학농민군에 어떻게 참여했었는가 하는 글을 갖다가 이제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자료가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갑오군정실기라는 자료가 새로 발굴이 돼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경기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있는 연구부장입니다. 이 친구가 또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 지역 동학농민혁명 하게 되면 요 정도 5개 정도 글들 뭐 조금 내용이 이제 겹치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자료가 또 발굴돼서 또 보완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수원에서 사실 동학과 관련돼서 이제 천도교 관련돼서 많은 이제 연구가 좀 있었던 것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아마 연구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동학농민혁명의 활동 무대가 아무래도 경기도보다는 호남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 그리고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강원도 지역도 보게 되면은 전투 현장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 지역은 사실 전투 현장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적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과연 경기도 동학농민군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동학이라는 것. 우리가 사상적인 면이라든가 역사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 동학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저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동학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학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동학이 당시 시대에 수은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창명됐지만은, 동학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뭐였었을까? 하면서 본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인가요? 이때 이제 건국이 됐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를 거치고, 불교 국가였었는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벽이, 된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불교 사회에서 성리학 사회로 바뀌었어요. 불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도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교는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성리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분제를 갖다가 확립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상강오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강오륜 하게 되면 아마 많이들 외우시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이 상강오륜인데, 이 상강오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윤리 시간에 봤던 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충과 효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삼강 또는 이제 오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이 상강오륜이라는 것은 신분제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라는 것 갖다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었던 근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강하게 되면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상강하게 되면 뭐죠? 삼강? 롯데 아이스크림 상강은 아니고요.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군과 뒤에 있는 신, 그리고 또 부 앞에 있는 남편의 부와 아내의 부, 그리고 앞에 있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이 세 개의 층은 상과 하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과 하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변함이 없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삼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별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별이 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별이 강을 갖다가 뭐 이렇게 금을 갖고 커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별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차례, 목차.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게 되면 간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목차대로 책이 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편제를 갖다가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상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광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간 게 이제 오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세종 때도 보게 되면은 상강행실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륜행실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임금과 신하 간에 이걸 갖다 철저히 하고 이걸 갖다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좋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해석하는 것이 충과 효 개념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부인.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오류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대돼 나간 거잖아요. 오류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류는 군신유의부터 시작해서 군신유의, 저도 가끔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오면서도 다시 한번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제 메모를 했었는데. 군신유의, 그 다음에 부부유별, 그 다음에 부자유친, 장유유서, 붕우유신 5개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목 역시 앞에 있는 임금과 남편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른은 철저히 상에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에 있는 것. 이런 바뀔 수가 없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삼강오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삼강오륜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뭐죠? 붕우유신이잖아요. 그럼 붕우유신은 과연 어떻게 상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붕우유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사실 교우이신에 있는 거죠. 세속옥의 교우이신에 이제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붕자와 우자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후는 법붕자, 법우자죠. 근데 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붕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적인 걸 가지고 있고요. 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친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구보다는 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상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붕우유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조선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열화시키고, 여기에 바꿀 이제 하극상을 갖다가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 삼강오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점차적으로 고착됐다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분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분수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리학에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 분수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는 개념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 개념이었었는데 이런 신분제를 갖다 철저히 한 마리까지 와서도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이 위정척사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을 지나고 나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갖다가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실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학 때 오게 되면은 이 양천제에서 신분제를 갖다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유생들,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사민평등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분제에서 양천제라고 하는 것은 양의 계급은 4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양은 뭐죠? 양은 사, 농, 공, 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죠. 그래서 조선을 선비의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신분이 좋았던, 그래서 이제 대접받고 농민이라든가 상민이라든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씩 이렇게 하대받던 시대였었는데, 실학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사민평등은
논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개의 계층은 그래도 좀 평등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3인 평등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대해왔던, 차별하고자 했던 것이 실학시대에 나타났던 3인 평등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학은 철저하게 이 신분제를 갖다가 폐지시키고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동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천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천주를 모시고 있고, 가장 낮은 천민도 천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개념을 갖다가 제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평등하다고 하게 되는 이 만민평등론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체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갖다가 이제 시천주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천주를 누구나가 다 똑같이 모셨다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선생, 여주의 천덕산 주룡리에 지금 모셔져 있는 해월 선생 같은 경우는 사인여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보통. 그래서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간 것이 이제 의암순병희 선생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게 되는 평등론까지 사상적인 면이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당시에 일반 차별받던 민중들이라든가 백성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시대가 많이 혼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학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을 이제 하게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이 있을 텐데, 김구도 동학교도 있었거든요. 동학교도 있었는데, 이 김구의 집안이 김자점 집안이죠. 근데 김자점이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황해도 귀양을 갔습니다. 해주 근처에 귀양을 갔었는데, 그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상 몰락 양반이고 역적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쌍놈과 같이 천대받고 살았다고 백범일지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에 동학이 이제 들어왔어요. 동학이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시천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이게 하고 있으니까는 김구 선생도 솔깃했습니다. 솔깃해가지고 그 오영창인가? 그분이 이제 해주 지역에 이제 동학에 이제 최고 책임자였었는데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오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김구에게 존댓말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갓쓴 양반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하대 받아왔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존댓말을 갖다 공경을 하고, 그리고 서로 맞절을 하고 하니까는 김구 선생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과연 뭔가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쭉쭉쭉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동학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동학을 믿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동학을 갖다가 크게 포교를 해가지고 팔봉접주가 됐고, 나중에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가장 선봉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김구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쪽에서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적 굉장히 이제 이 편력을 이제 많이 하셨지만은, 김구의 초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바로 이제 동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때 김구 선생이 실제적으로 손병희 선생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간에는 상당히 인연이 있던 그런 분이라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동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저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사상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동학을 이제 또 이 특성을 보게 되면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천주라고 하게 되는 인간 존중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인권과 관련돼 가지고 새롭게 대두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동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근대 인권 또는 존중 사상이 동학에 대해서 동학에서 배태되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근대 시작을 어디서 볼 것이냐.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바로 동학에서부터 1860년대부터 한국의 근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아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개벽의 이제 혁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에서는 세상을 선천과 후천으로 이제 나눠보고 있는 거죠. 선천은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이고, 이 봉건사회를 갖다가, 새로 개벽을 해서, 후천개벽을 해서 누구나가 평등한, 세상을 갖다가 새롭게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이 갖고 있는 후천개벽의 혁세사상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척의양의 민족주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19세기가 서세 동정의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오게 되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동학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서양,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됐었는데 반제국, 반침략, 반외세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이런 주체 사상을 갖다가 이제 동학에서 시작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병이라는 것도 이제 있죠. 의병도 보게 되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고 한말 의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때 각재우 장군이 저기 경상남도 의령인가요? 거기서 처음에 의병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이제 의병의 날로 잡고 있는데 사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의병하고 그 다음에 한말에 일제가 침략했을 때 의병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걸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이 전부 다 양반 출신들이죠. 선비들이고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외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는 뭐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도 있지만 뭘 지켜야 된다? 내 땅, 내 토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소작인들과 농민들이 그 경제 외적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생들이라든가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면 자연히 그냥 따라가서 의병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말의 의병 같은 건 전혀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배태됐냐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동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 바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봉건도 있지만은 반외세, 일본에 대항해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특히 1894년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경복궁 점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동학군들이 재기포, 총기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동학군들이 가지고 있는 반의 의식은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학 경전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개 같은 뇌정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종교사의 경전 중에 타민족을 비난한 용물은 동학 경전밖에 없습니다. 개 같은 뇌정놈, 일야간에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학했던 분들이 반일 그리고 이제 반예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못한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건데 유무상자의 대동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자는 있을 유자에서 있는 사람 그리고 무자는 없는 사람. 그래서 동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에 있어서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이 동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쫓겨다니다 보니까는 집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진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학교인과 없는 동학교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상부상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동, 누구나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평등에 가까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 유교에서도 보게 되면 대동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교 대동사상은 철저하게 선비 중심이
그런 거라 보면 동학은 누구나가 평등하다고 하게 되는 그런 대동사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후튼 계획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동학사상의 특징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는 3.1운동, 그리고 나름대로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이 아니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제 동학이 1860년 4월 5일, 이제 음력이죠. 지금은 이제 천도교단에서 이제 양력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음력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음력 수은 최지호 선생이 이제 창명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첫 포교를 자신의 부인한테 가장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니까는 사모님이 막 이제 긴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수은 선생은 동학을 창명하고 나서 부인에게 큰절을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남녀 평등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평등 의식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도 수은 선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여기 해월 선생에게도 전해지고, 해월 선생이 특히 이 만민평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강조하고 가장 실천했던 대표적인 분이 아마 해월 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을 이제 동학 교인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포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1861년 6월 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동학이 창명됐으면 바로 그때부터 일반인들에게 이제 포교, 천도교적인 용어로 이제 포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널리 편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덕인데, 1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동학교는 쪽에서는 천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동학 사상 이제 정립시켜 나갔다 볼 수가 있는죠. 그 과정에서 뭐 주문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1년 뒤에 가서야 포교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62년에 한 1년 지나고 나게 되면은 동학에 가장 먼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알고 있는 접제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제들을 흥해서 만들게 되는데, 당시에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동학이 이제 점차적으로 세력이 확장되어 나가다가 1862년인가요? 이때 보게 되면 이제 15개 지역에 접주가 이제 임명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상도 지역이 이제 많고, 이제 충청도, 단양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구와 청도, 기내라고 썼습니다. 이제 기내가 대체적으로 당시의 표현을 본다면 경기도를 의미한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도, 경기 지역까지, 접주가 임명되는데,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학의 최초의 그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도원기사라고 있습니다. 도원기사에는 김주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래기도 나갔던 천도교 창건사에는 이창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데는 뭐 거의 같은데, 이 경기 지역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에 이제 동학이 포교가 됐던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지역이 어디냐? 대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경기 남부 지역이 아니었었겠는가. 특히 이제 안성이 조선의 당시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이 아마 경기도 지역까지 아마 왔던 걸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 대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포교가 시작됐던 것은 아무래도 1880년대 이후, 이제 경기 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아마 두 사람으로 아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교선과 서인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안교선이라는 인물은
유성 출신입니다. 유성 출신. 대전에 있는 유성 출신인데, 주로 아산 일대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이제 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동학에서 동경대전이라고 하게 되는 경전을 가행하면서 이제 참여했던 사실 중요한 중력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원에 있었던 안승관과 김내연에게 동학을 갖다가 포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진위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평택인데 평택, 안성, 그 다음 이 일대 이제 동학이 크게 확산돼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서인주라는 분이 이제 수원 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진인이라고 불렸는데 상당히 좀 더 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이렇게 뭐 도술 같은 것도 부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동학교단을 갖다가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해월 최시영 선생과는 인척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주 선생이 이 관에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해월 선생이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인주가 감옥에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덮을 곳도 못 덮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같이 고행을 이제 했다는 기록도 일화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서인주하고 해월 선생하고는 굉장히 인척도 그 교단 내에서도 보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교성과 서인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안승관, 김내현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1880년대 중반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남부 지역에 동학의 교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유김이 이제 임명되고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이 두 번째로 동학의 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유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이제 유김을 서병학, 정만수, 이규식, 김영건, 나천강, 신규식 이런 분들 이제 유김으로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승관 같은 경우는 경호 대접주로 이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호 대접주는 경기도와 호서 지역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의 동학은 대체적으로 충청도 지역과 경계가 또 있다 보니까는 같이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인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현응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호 대접주로 임명받았고, 김내현은 경호 대접사로 이제 임명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주로 임병승이라든가 백랑수, 나천강, 신농구, 그 다음에 김정환, 이민도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접주로 이제 임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수원과 진입분들이에요. 진입분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안성분들도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수원분들이 조금 더 기록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 수원이 조금 더 이름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주 신원 운동과 척의 양창의 운동에 경기도 지역의 동학교인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지만은 예전에 이제 서학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서학이나 동학이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은 다 이단이었었습니다. 심지어 단군 신앙까지도 배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이 서학도, 그 다음에 동학도, 불교도 다 이단으로 이제 취급받아서 탄압을 이제 받았었는데 서학이 1886년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인해가지고 사실상 공인이 됐습니다. 그 프랑스 선교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886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학교단에서는 그동안에 같이 탄압을 받아왔고 숨어 다니고 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학은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교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뭘 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개됐던 것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은 최주 선생이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준다면 이제 신앙의 자유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선 정부는 여전히 동학에 대해서는 해금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 교조신흥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1892년 공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인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내에서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호남 지역의 동학교인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서울서 하게 되는 거죠. 광화문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동학교인들도 같이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 3월 달에 보은에서 척의 양창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분리시키는 것이 왜냐 하게 되면은, 보은에서도 있던 것도 사실 교조신흥 운동으로 이제 그동안 봐왔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교조신흥 운동 때 동학교인들이 서울에 올라가갖고, 봤더니 외국 군인들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활동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물건 팔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으니까 동학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공사관이라든가 일본 공사관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대자보를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 이 광화문 교조신흥 운동 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화문 교조신흥 운동에서 고종이 너희들이 돌아간다면은 너희 뜻대로 해주겠다. 그래 놓고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동학군을 여전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교인들이 탄압받으니까 전부 다 충청도 보은에 가서 집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척외, 척양의 기치를 내들고 이제 으쌰으쌰 시위를 이제 전개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와 조금 다른 척의 양창의 운동으로서 새롭게 이제 조명된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산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물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교에서 본다면은 그런 것도 당시에 이미 시작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이 동학교인들은 광화문하고 이제 보은척의 양창의 운동에까지 참여해서 반외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 진위, 안성, 이천, 용인, 광주 대부분 경기도 남부 지역입니다. 이 남부 지역 11개 지역에서 약 한 3,000명 정도가 참가한 걸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양호 선무사라 그래가지고 이 동학군들과 잘 이제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해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이제 어윤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어윤중에 내려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경기 수원접에서 800, 그다음에 용인접에서 200, 그다음에 양주와 여주의 동학교인도 한 270명 정도.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경기도 남부 지역의 동학군들이 충청도 보은에 가가지고 반외세 운동을 전개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군 종류원 연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포독 34년인데 1893년입니다. 2월 이제 2월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해월신사 명의로 신용구 이민도 외 제시의 주선으로 보은 장례에 수천인이 참여했었다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천 명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윤중에 보고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 800명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냐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위라든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에서 보고하는 숫자와 주최 측에서 보고하는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중앙에 보고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 나와 있고, 또 이제 동학교단에서 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1862년 경기 지역에 포교되기 시작했던 동학은 20년이 아니고요, 30년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제가 보니까요, 오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893년 3월, 보훈척의 양창의 운동에 수천 명의 많은 동학교인들이 참여할 정도로 경기도 지역에 동학교 수가 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이제 보훈에 수만 명이라고 이제 모였다고 하고, 집결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만 명을 갖는 얼마큼으로 봐야 될 것인가. 많다는 건데, 이게 뭐 10만 명인지 아니면 3만 명인지,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3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호남에 있던 분들도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894년 반봉건 반에서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명기 역할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농민혁명 전에 경기도 지역에 일어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경기 지역에 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1894년, 여기다 숫자가 또 잘못 썼네요. 제가 문과 생일에서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막 뒤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쳐주세요. 1894년, 1월 10일 날, 고부에서 이제 첫째로 이제 기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장, 백산, 황토현, 황룡촌. 그다음 이제 전주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강선을 이제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총기포에서 호남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 호서 지역, 강원도, 경기, 황해도 지역까지 동학농민혁명이 확산돼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관북 지역과 관서 지역,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학농민혁명 하게 되면 호남의 전유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각 지역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활발한 이제 활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주로 이제 총기포 이후, 9월 18일 날 총기포 이후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던 것은, 당시 이제 일본인 순사, 일본인, 순사가 보고했던 기록을 보게 되면, 죽산, 기타 각군에서 동학군의 행패가 심해져서 무기를 탈취하려는 낌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근데 벌써부터 이 지방의 동학당이 다시 발동하여 극심하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죽산은 잘 아시다시피 안성이죠, 지금의 안성. 그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안성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그만큼 이제 동학교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과 경계에 있는 천안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천안군이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천안군에는 군민의 10명 중 8명 내지 9명이 다 동학교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게 되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그만큼 동학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영향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들이 좀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목숨 바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경기 남부 지역의 동학군들은 충청 북부 지역, 특히 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진이라든가 또 충남 이런 지역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했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죽산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동학교인들이 활동이 사실 좀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군국기무처라고 하게 되는 이제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에 보고됐던 걸 보게 되면은 근일 동학도들이 창궐하여 경기지방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때 호남 호서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침범까지 한다고 하게 된 보고가 있고요. 지방 간이 게으르면 걱정이다. 그래서 죽산과 안성은 동학도 중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정경수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 지역의 핵심 지도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때 비도들이 경기도 내 죽산과 안성 양까지 침범한다. 그래서 사실 이때 보게 되면 실제적 관할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유수가, 당시 이제 보고했던 걸 보게 되면 이제 비도들이 호남에서 공주까지 가득 차 있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비도는 이제 동학군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사에 있는 적들, 이제 동학군들이죠. 그 수가 10,000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는 어디 하게 되면 평택입니다. 평택 소사벌이라고 있거든요. 소사벌. 천안하고 이렇게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청일전쟁의 이제 전쟁터가 바로 이제 소사. 그 다음에 성안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10,000여 명 정도의 동학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 동학군들 과연 어디로 갔었을까?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추적해 봐야겠지만은 아마 세상상 전투, 천안의 세성산이라고 있는데, 세성산 전투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원에는, 우리 병사가 조선군이죠. 조선 관군이 200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귀병, 일본군입니다. 70명 정도 불과해서 너무나 적다. 이들 10,000명이 수원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으니까는 일본군을 빨리 파견시켜달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요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군이 수원 성까지 이제 지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인 보고에 의하면 9월 10일경에 수원부에 수감 중인 이 동학 괴수들을 갖다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수원 성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동학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잡혀 있었고요. 이걸 이제 동학군들은 다시 이제 뺏어 가려고 탈취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이제 수원에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의 서기문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는데, 동학군의 세력이 다시 회복하여 관할을 밀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수원부를 갖다가 곧 침략할 것이라고 위협할 거라고 하게 되는데, 일부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동학군들이 수원성을 점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이 기록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죽산 지역의 동학군들은 조선군들이 이를 갖다가 진압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산 관아가 동학군들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동학 국민군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지만은 시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접수해야 될 곳들이 대체적으로 관청이죠, 관청. 지금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관할을 갖다 먼저 점령하고, 또 관할을 점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가 사실 관에 다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관할을 갖다 이제 먼저 점령했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지역에 보게 되면 이천에서도 보게 되면 동학 농민군들의 활동이 적지 않게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이제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라 볼 수가 있는데, 1894년 봄 수령과 토호들이 동학 교인들을 탄압하자 이영구가 교인 수천 명을 이끌고 군수에게 강경하게 항의했고, 당시 이제 감옥에 있던 동학교인들을 석방시켰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용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일진에 만들어가지고, 일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란 합방을 갖다가 또 이제 청원했던 인물이 이제 이영구인데, 이영구는 사실상 동학농민혁명 때 보게 되면은 손병희 다음에 중요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역할이 컸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1906년 7년 가가지고 5년부터 시작해서 일제, 그러니까 일본의 이 비호를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전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친일 인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영구는 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손병희 선생의 거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던. 왜냐하게 되면 1904년에 동학교단에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값진 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있었죠? 갓, 상투 틀고 갓하고 옷은 또 전부 다 흰 옷을 입었었잖아요. 흰 옷 입었다는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상이 많았기 때문에 국상이 많아서 옷을 갖다가 계속 흰 옷을 오래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기는 설도 있지만은 뭐 다양한 설이 있지만은 당시 이제 흰 옷을 입어서 우리가 보통 백의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동학교단에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혁명 이후에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니까는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근대 문명이 우리나라에 이제 밀려들어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병희 선생도 그 다음에 반봉건 반의의 입장에서 서양 세력을 배척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봤더니 신세계였던 거예요. 솔직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러면은 조선보다 못했던 나라가 지금처럼 조선을 능가하는 나라가 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마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아마 많이 분석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조선도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1904년에 진보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회를 만들면서 최고 책임자를 누굴 두냐게 되면 바로 이용구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의 단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하자 하게 된 이것이 바로 이제 근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의 단발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동학교인들이 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이 희생되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단발령 내려졌을 때 의병들이 불같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을 하게 되면은 외국에, 그러니까 일본 물에 물들었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교인들이 당시 의병에게 이제 많이 희생됐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또 이제 일진회가 또 활동했던 시기였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많은 사회적으로도 일진회가 친일단체로 이제 인식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영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진의 주요 지도자 62명을 출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출교시키니까 이제 이영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시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제 협력하게 된 이용구 같은 인물도 나오게 되고, 그렇다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동학의 정통을 지켜가려고 했던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회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시천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시천교를 갖다가 1930년대에 가서 대동일진회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아들이 계속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천교가 이제 해체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일제가 이제 그 일진의 이용구를 갖다 이제 철저하게 이용했다 볼 수가 있는데, 이용구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이제 그 욕심을 냈던 게 신분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민 출신이고 이 시대에 가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신분을 좀 더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송병준도 이제 일진에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천도교도 이제 약간 몸을 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송병준 같은 경우는 같이 일진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오대신의 신분 상승을 여전히 유지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송병준 같은 경우도 원래 몰라 양반 출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신 지금 장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용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일제 협력다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신분 상승을 이제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됐을 때 송병준은 뭐 자작인가 뭔가 이렇게 직위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일제
그 강점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용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용구 같은 경우도 자작직위를 못 받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여전히 평민 출신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후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일본에 이용만 당했다고 이렇게 이제 회고를 했던 것이 남아 있는데, 이미 그때는 뭐 때가 늦었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교수님,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고. 네, 알겠습니다. 쉬고 다시 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 지역, 아까 이제 이용구까지 이제 제가 이제 언급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용구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지만은 시대적 어떤 그런 순행에 따라 가지고 일제 친일 인물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좀 배어 있는 인물이 아마 이용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도까지 철저하게 이제 친일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음죽현이죠. 음죽현에서 이제 동학군들이 이제 관할을 지켜가게 되고 무기고로 가서 무기를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또 기록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천에 이 부학산하고 소정리, 마정리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에서 이런 전투 현장이 이제 있었던 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천 지역의 동학군들이 이제 이건 이천 지역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주를 비롯해서 이천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의 동학군들이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활동했었는가? 단순히 경기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주 우금치 전투, 그 다음에 저기 그 신태인 전투까지 참여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전투, 흔히 호서 지역의 동학군들, 경기 지역의 동학군들 마지막 전투지였던 북실 전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경기 지역 동학군들의 또 다른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지역 동학군 할 때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봐야 될 게, 지역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주류 세력으로서 활동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 여주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894년만 동학농민혁명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1895년 1월 17일 날 이천의 장호원, 음성 사이에서 동학군 수백 명과 일본군 침략대대 이시모리인가요? 이시모리 중대와 전투를 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지역의 최후의 전투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보다 조금 요 시기에 저기 그 금산의 대둔산이라고 있습니다. 대둔산에서 이제 남쪽에서 최후의 전투가 있었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 황해도 같은 경우는 3월, 4월까지도 동학군들의 활동이 있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주 요 부분이 아마 가장 늦은 최후의 전투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주에서도 동학군 3,000여 명이 기포해서 일본 병참부를 습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무기와 폭약을 소지할 정도로 화력이 강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파주의 동학군들은 범보다 빠르고 화살보다 빠르다고 표현했었는데, 아마 이들은 삼포수를 갖다가 이야기하자 하지 않았을까. 당시 삼포수들이 동학군의 선봉대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성을 갖다가 공격해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섰던 부대가 바로 삼포수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표현하지 않았었을까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금주 지역에 동학군들이 동향해갖고 지금 뭐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동학군들이 수천 명이고 세력이 창궐해서 막을 길이 없어서 뭐 간신히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고종이 수원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육룡을 갖다가 참배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동학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경기도에서도 동학군의 활동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주가 어디죠? 금주가 어디냐 하는 거죠. 저도 이 금주가 도대체 어디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 시흥이 옛날에 금주였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이쪽에 아주
까지 활동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저쪽 동부 지역에 이제 뭐 양평이라든가 지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민보군들의 활동이 더 컸었는데, 민보군의 활동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동학군의 활동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보게 되면 이제 민보군들이 동학군을 갖다 색출해내고 탄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군들이 활동도 아마 적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확인해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군들이 조일연합군, 조선군과 일본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지휘권을 조선군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관군을 지휘해가지고 동학군을 갖다가 탄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 것으로 이제 관군 측에서 이제 안성 죽산, 죽산부사, 성화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두황이라든가 이런 인물을 갖다가 이제 동학군을 갖다가 탄압하게 되는 책임자로서 이제 임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자, 일본군들은 동학군들 초멸, 이 초멸이라는 것이 아주 뿌리부터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게 된 그런 입장에서 동학군들 갖다가 탄압했는데, 바로 동학군 토벌대라고 하게 되는 후비부명 19부대들을 갖다가 새로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후비부명은 군대 경험이 풍부했던 일종의 예비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초보자들이 아니라 전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인들을 갖다가 새로 차출해가지고 동학군을 갖다가 진압해 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동학군들을 잡았을 때 어떻게 살해했었는가?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로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상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기록이 일본 동학군을 진압하는데 참여했던 병사가 남겨놓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중대로 이제 편성해가지고 이 동학군을 이제 진압하게 되는데, 서로 중로, 동로 3개 노선입니다. 그 서쪽, 그 다음에 이제 동쪽하고 중로 해서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 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천이죠. 과천이 아닙니다. 과천, 수원, 진이, 안성, 양성, 이게 이제 서로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로 같은 경우는 신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명이. 용인, 양지, 죽산. 동로는 이제 광주, 이천, 장어원, 이런 지역이 경기도에 속해 있었는데, 초기에 이 3개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지역의 동학군들이 이제 탄압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동학군들을 갖다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군에 화력이 좋은 무기를 갖다가 요청했다 볼 수가 있겠고, 당시 이제 일본군이 일정 부분 또 이제 광군에게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줬고, 이걸 갖고 또 이제 동학군을 진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9월 하순부터는 유생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부상 반동학 세력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들을 갖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민보군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민보군들이 또 이제 동학군을 갖다가 탄압하는데 이제 앞장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민보군들에게 이제 학살당하고 재산 뺏기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인에 일었을 때, 이게 다 이제 일본의 이제 관변 기록에, 일본의 그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1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집곡에 있는 적주 이용익을 갖다 집에 가서 14명을 잡았고, 금랑, 이거 지금의 용인이죠. 용인에 이제 금량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금량장에서 이 삼준의 집에 가서 6명의 동학도를 잡아 갖고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석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용전, 이주영 4명은 대려상에서 포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살은 일종의 이제 총살입니다. 총살. 그래서 거리에 내놓고, 총살 이제 했던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7일에도 보게 되면은, 괴수 10명 갖다 포살했다고 얘기하고, 동학군 지도자, 접주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리고 또 이제 안성 군수 성하연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유구서라든가, 하계라든가,
긴급용을 역시 이제 참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동학군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해되게 되는, 순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동학군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외적인, 공주 우금치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월 선생이 9월 18일 총기 포령을 내리게 되니까 강원도, 경기, 충청, 호소, 경상도 지역의 동학군들이 이제 전부 다 기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원도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해원으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일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월 선생에게 하직 인사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는데 보니까 이제 이 광해원장에 이르렀더니 수만 명의 동학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을 갖다가 이제 동학교들을 갖다가 못 살게 했던 양반들을 갖다가 이제 징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걸 이제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동부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활동했던 모습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그 이제 경기 지역의 동학군들 같은 경우는, 충의 대제주였던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제 총지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 지역과 동학군들에서 보훈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괴산에 들려갖고 괴산관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북실까지 이어지게 되는 동학군들의 경기도 지역 동학군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당시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호서 지역 동학군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남쪽 북쪽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부정확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 조직에 남쪽 북쪽 이야기가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황현 매천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까지도 남쪽 북쪽에서 이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지리적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경기 호서 지역 동학군, 그다음에 호남 지역 동학군, 논산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황화대, 그다음에 논산 황화대를 거쳐가지고 전주 구미란 전투라든가 그 다음에 태인까지 이제 내려가서 전투했었고, 다시 이제 전봉준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거기서 전봉준이 이제 필요해서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양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경기 호서지역 동학군들은 다시 북상을 해가지고 북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경기 지역 동학군들과 호서지역 동학군들이 줄을 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통령으로 이제 손병희가 중군을 갖다가 모든 걸 지휘하게 되면서 이제 중군을 갖다 책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경기 안성의 정경수를 선봉진, 이천의 전규석을 후군, 광주의 이종훈을 좌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산의 이용구, 황산은 괴산쯤 있는 것 같아요. 광해원이고 경기도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5개의 군대를 편제하게 되는데 여기에 경기도 지역 출신들 3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경수, 전규석, 이종훈 선생. 그래서 이종훈 선생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여주의 대표적인 동학 지도자였던 홍병기도 이제 사실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성을 점령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이 화력이 좋은 무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동학군들이 이제 퇴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실 전투까지 이제 같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북실 전투 기록에 주일 공사관 기록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본에 이제 기록을 좀 많이 남겨놨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17일 오후 10시 30분에 한병은 이제 조선군입니다. 관군이죠. 240명이 왼쪽 큰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14명과, 그 다음에 이제 1개 분대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동학군들이 이제 포위를 이렇게 했었는데, 포위가 아니죠. 이게 정찰하게 되면서 이제 쫓아갔다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동학군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모닥불을 모아놓고 이제 추웠습니다. 이때가 12월 달이었었으니까는. 근데 이게 또 음력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1월달 볼 수가 있는데,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격에 돌입하자 그들은 밖으로 달아났었다. 이때가 새벽 3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경에 동학군들이 이제 함성을 지으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전날 이제 당했으니까, 이제 일본군이 숫자도 적고 하게 되니까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주를 가정하여 200m가량 후퇴하였었다. 그자 동학군들이 이제 쫓아왔었고, 그리고 80m 안까지 들어오자 이게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 그래서 이제 일제히 사격하게 되자 제 선봉진이 머뭇거렸고, 일본군들이 계속 이제 틈을 주지 않고 앞으로 돌격하게 되니까는 동학군들이 두 갈래로 달아났다. 이게 오전 10시쯤이었었다. 이때 적도 동학군들이 300여 명이 전사자가 있었다. 근데 관군 측 기록에 보게 되면 2,000여 명이라고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본 측 기록하고 관군 측 기록하고 조금씩 다르는데, 관군 측이 아마 조금 더 과장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포상, 농공 행사가 이제 있거든요. 행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그러지 않았었을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기록은 300명이 이제 전사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병이 선생이 이끌고 경기 지역 동학군들이 참여했던 북실 전투가 이제 사실상 큰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895년까지 항일 투쟁이 이어져 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에 보게 되면 춘천의 동학군들 1200여 명이 경기도 양근까지 침범해 왔었다. 광진나루 쪽에서 동학군 200명이 도강원에서 광주 동학군들과 연합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주 지역도 보게 되면 동학군 여당, 여기 이제 여당이라 쓴 거는 이제 해산되고 나가지고 동학군들이 여전히 이제 흔히 잔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잔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당이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을 이용해서 일본군이 관할하고 있는 전선절단, 동학군들이 특히 이제 이 전선절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신에 대해서 아마 중요성을 인식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군을 살해하기도 하였었다. 일본인 나가서 충주군을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관군과 일본군 수비대에서 격퇴되었다. 그래서 이 여주 지역의 동학군들이 충주까지 가가지고 활동했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천가도에서 600여 명의 여당이 동학군의 여당이죠. 일본 수비대와 접전하고 10명이 전사자를 내고 여주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이런 기록이 또 이제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나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농민혁명은 1894년 9월 총기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돼가지고 주로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충청도 서부 지역과 충청도 지역과 같이 연대하고 있고, 그리고 1895년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파인데요. 이 사파는 굉장히 중요한 사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효수 돼가지고 이렇게 목에 매달아놓은 사진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김계남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생김새를 보니까는 동학군 지도자는 아니고 김계남 아니었다고 이제 요즘은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김계남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메사마시 신문에 이 사진이 사파로 그려진 것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이 효수된 건데, 남벌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효수가 되는 누구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해설을 달아놨는데 보게 되면은 최재호와 안교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교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지역의 동학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안교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최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아래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 설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직하고 그런 이제 인물로 이제 표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효수가 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 듣고 나가지고 이 메사마시 신문에 있는 기자가, 사진 기자가 쫓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파로 또 이제 그래서 또 했다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일화들이 조금 이제 나와 있죠. 아이들을 보고 돈을 줄 테니까 이제 수급을 갖다 이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 아이들이 기겁을 해서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가 달려 들어가고 뜯어먹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시됐던 것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지금 서울역에 보게 되면은 염천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문이라고 이제 있죠. 천주교에서 뭐 서서문의 성지 박물관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바로 거기에 효수가 되었던 두 분의 경기 지역 동학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매제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좀 정리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보다 늦은 9월 이후에 이제 집중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호남 지역이 이제 좀 많이 조명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1894년 1월 달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전개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좀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또 호남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사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기도라든가 차원에서 이런 동학과 관련된 것에 관심도가 좀 호남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는 이제 있습니다. 최근에 무명의병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이 동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 지역 동학군들의 활동 무대가 경기 남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경기 북부 파주까지도 이제 활동했던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차적으로는 호서 지역 동학군들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했던 것도 볼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호남 지역과 연대해서 저기 공주서부터 시작해서 황화대, 그 다음에 태인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 동학군의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항일 투쟁을 이제 전개해 나갔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3.1 운동과 관련돼서도 이제 여전히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3.1 운동에서도 여전히 이제 참여하게 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강의록에 보면 101쪽하고 102쪽이 있습니다. 102쪽을 보게 되면은, 당시 경기도 지역에서, 접촉급 이상 동학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 기록, 그 다음에 이제 관변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에서 남겨놓은 동학교단 측 기록까지 해가지고 쭉,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제 101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36년에 천도교단에서 이제 교보, 그 다음에 천도교 창건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입교 연도가 1894년 이전에 됐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1894년에 동학에 입대한 분들은 참여자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보에 입교했던 분들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름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희생됐던 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이제 안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제 오늘 드릴 말씀은 마치고요. 그리고 긴장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월 선생을 호위무사로 활동했던 이막선. 네, 이막선. 이막선 선생. 그분이 1900년에 이제 여기 여주 신지리에서 피살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군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895년과 6년에는 이제 조일 토벌군이 작동을 했는데 1900년도에는
어떤 분이었나요, 그게? 1900년도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군과 일본군들의 의병을 갖다가 토벌하기 위한 의병. 예. 그 당시 이제 의병 시대였었거든요. 예. 1895년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되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의병이 활동했던 시대였었는데 동아